네, 오늘 16일 창당을 앞두고 있는 중도 보수진영 통합신당의 당명이 오늘 결정됐습니다. 바로 미래통합당입니다. 게다가 당색도 기존 자유한국당의 상징색인 빨간색이 아니라 새로운 색을 채택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당이 중도 보수 통합 정당임을 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미래와 통합을 합쳐서 미래통합당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당 색깔은 밀레니얼 핑크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요즘 색깔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김종국 교수. 네. 밀레니엄 핑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의 지지를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담은 것 같고요. 예.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색깔이 밀레니엄 핑크 색깔입니다. 네. 네.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중도층을 획득하지 않게 된다면 총선에서 승리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박형준 공동위원장도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얘기를 건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문제는 뭐냐면 저런 말씀을 하시려면 실질적인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든 거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안 하고 있어요. 탄핵에 대한 반성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선과 지선에 패배했는데 혁신을 안 했어요. 실제적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통합에 들어가 버린 거죠. 세 번째는 역사, 5.18, 세월호 막말 망언에 대해서 사죄, 반성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셀프 제목 키워가지고 다시 또 유성정당으로 보내는 사태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중도 지지층들을 얻으려면 좀 의회주의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한 거 보면은 보이콧 정당, 장외 집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의회주의를 지키지 않게 된다면 중도층이 오지 않겠죠. 거기다가 또 꼼수의 정치같이 유성정당 만들어서 소위 선거법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꼼수를 통해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본인들이 아무리 중도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를 내걸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색깔을 내걸었다고 하더라도 중도층들이 돌아올까? 예. 저는 중도층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관련된 저희 희생적인 모습들, 혁신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예. 본인들이 생각했던 바람만큼의 총선에서의 성과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잘 보는 거. 미래통합당으로 이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위성정당이라고 했던, 이제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 미래한국당으로 선관위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옮겨갈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미 3명은 옮겨와 있고요. 나머지 2명을 더 채워야 돼서 5명을 일단 채울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그게 결국은 이 국고 보조금을 얼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논란거리라고 하는데, 정치가 이게 꼭 돈 얘기가 꼭 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혀를 차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국고 보조금을 떼놓고 정당 정치를 생각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예. 15일 이전에 5명 이상의 의원이 미래한국당 소속이 되면 국고 보조금이 수천만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신생정당 입장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비례대표 공천, 또 경선 등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옮기지 않을까 싶고, 사실 두 당으로 나눠져 있지만 연동형 비례제 자유한국당은 동의한 적이 없잖아요. 그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래한국당 전략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앞장서서 여러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미래한국당으로 가게 되면 그게 단순히 자리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통합추진위원회도 있지만 범중도 보수 진영에서는 그분들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희생과 헌신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출마하지 않더라도 다음번 총선이나 또 다른 기회에서 정치적 기회가 또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국고보조금이 늘어났을 때 해당 의원들의 판공비나 활동비,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국민들이 또 언론이 가만히 지켜보겠습니까? 누구보다 날카롭게 비판할 겁니다. 그래야 맞고요. 하지만 이러한 국고보조비가 정당한 정당 활동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러라고 있는 세금인 것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 자체를 무조건 꼼수나 편법이라고 비판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또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어떤 생각일까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미래한국당 창당은 우리 정당의 근간을 표절하는 아주 퇴행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종이정당, 창고정당, 위장정당, 그래서 가짜정당입니다. 네, 이동희 의원. 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 비례정당은 선관위가 오케이를 해줬습니다. 네. 근데 국민당은 원래 처음에는 안철수 신당이라고 했다가 국민당으로 이름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당은 허락을 안 해줬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의 최근 그 결정에 대해서 조금 그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조금씩 그 제기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비례 그 한국당도 그때 이제 불허를 했죠. 예. 그리고 안철수 신당도 불허를 했는데 비례 한국당이나 안철수 신당이나 사실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국민의 심판으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제 그런 논의가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이제 그 국민당에 대해서 불허를 하니까 특히 이제 안철수 세력에 있어서는 이게 뭔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 새 정당과 구별이 안 돼서 불허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국민 새 정당이라는 당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국민 새 정당은 국민의당이 있을 때 그 등록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왜 거의 비슷한데 허가를 해주고 지금은 안 해주냐?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예. 이걸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안철수 신당 쪽에서 그 느끼는 거는 오히려 지금 그 한국당이나 그 보수 세력에서는 안철수 그 세력을 공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공격할 이유가 없고 특히 잠재적으로 통합의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그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어떤 그 경계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중도 유권자라든지 아니면 진보에서 조국 그 전 장관을 지지하는 어떤 뭐 합리적인 진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중도 세력으로 통합이 돼서 안철수 신당 쪽으로 지지가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정치적인 분위기에서 선관위의 조치가 안철수 신당 쪽에 조금 불리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으니까 안철수 신당에서 강력하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장해찬 의원.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요. 선관위의 권한이 언제부터 이렇게 커졌는가? 사실 선거 관리 잘하면 되는데 굵직굵직한 정치적 사안마다 선관위가 다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받아들이는 정당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사결정 역할을 선관위가 좀 과도하게 제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래서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회 임명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조혜주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소속이었다고 밝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그런 논란이 있는 인물이 선관위의 최고위직인 상임위원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나올 때 혹시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위주로 안철수 신당을 견제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비례정당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도 비례한국당 이런 것 견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캠프 출신이라는 논란이 없는 인물이 상임위원이었다면 선관위의 결정에 정치적 의혹이 가질 확률이 좀 낮겠지만 논란이 있는 인물, 임명을 강행함으로 인해서 선관위가 설령 공정하게 판결을 내렸다 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또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는 뭔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런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은 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잘 지키고 있다고 선관위 측에서는 판단하고 있을 텐데 여러 야당과 여당의 생각도 한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준비한 소식은 정치권 소식인데, 네, 홍준표 전 대표 결국 고향 출마를 접고 양산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SNS 글을 올렸는데 어제 김영호 전 의장님이 공개적으로 요청한 대로 오늘부터 지역구 정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간 도와주셨던 분들과 만나 사정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양산,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에 지금 뛰어들 모양입니다. 자, 이미 양산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 있죠.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인데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감에 넘치는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난번에 자기는 뭐 PK를 지키는 수비대장이라고 하고 뭐 뱅조라고는 싸우지 않는다고 하길래 저는 어쨌든 PK 지역에 백의종군 하러 왔기 때문에 뱅조를 맞고 당신은 수비대장이니까 전역 행정을 한번 하자 했죠. 도망다니는 대장은 언제든지 많이 응원을 받고 있는 뱅조한테 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한 말씀했죠. 네, 벌써부터 이제 기싸움이 이제 뭐 만만치 않습니다. 도망다니는 대장보다 응원받고 있는 병졸한테 질 수 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하고 있는데요. 과연 뭐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두 사람의 선거 전략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한 사람은 정권 심판론, 이 판을 좀 크게 벌려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좀 부각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어떤 과거의 경남도지사의 어떤 실정을 좀 부각함으로써 이 지역이, 이 고향이 나의 지역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전략을 좀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 의원 보시기에는 어느 전략이 더 선거 결과에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 두 분이 그렇게 그 선거를 해오신 분이에요. 그 홍준표 그 전 대표는 서울에서 그 정치를 했고 이제 그 경남지사로 내려갔습니다만 그때도 뭐 정권과 특히 야당 시절에 정권과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김두관 의원은 그 처음에 이제 그 김에서 2장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바닥부터 골목골목 다니면서 선거했던 그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양산에서도 그렇게 싸우는데 두 분의 대결은 뭐 경남지사 출신 간의 대결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향후 그 대권 구도에도 굉장히 좀 영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낙연 전 총리가 굉장히 그 선두주자를 영권에서 달리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친문이 원하는 구도는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출신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김두관 의원이 그 김포에서 경남으로 내려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홍준표 전 대표는 서울 뭐 동대문이든 서울에서 출마할 수도 있고 경남에서 출마할 수 있는데 경남을 고집하는 이유는 차기를 내다보면서 경남을 자기 지지 세력 기반으로 차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경남에서 반드시 승부를 할 것 같고 지금 약간 이제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청와대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 PK 지역에서 약간 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한국당에 올라오는데 만일 홍준표 대표가 양산을 차지하게 되면은 거기가 어차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퇴임 후에 양산으로 내려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 대통령께서는 뭐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지만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그 지역 의원이라면 과연 잊혀진 문 대통령을 만들겠습니까? 이런 좀 정치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4월 15일 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댓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은요. 전염병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지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 네, 이런 댓글이 하나 올라와 있고요. 당연히 데리고 와야지 얼마나 무섭겠냐. 자, 일본의 그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우리 국민들 빨리 모셔와야지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이 부산 방문했을 당시와 비교된다. 윤석열 총장님 힘나시겠다. 이런 댓글과 함께요. 윤석열이 영웅? 정신들 차리세요. 적당히 지켜보심이 필요할 듯. 이렇게 또 자제하자는 또 분위기의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 댓글입니다. 법원도 정경심 휴대폰 노트북 제출 안 한 거 문제 삼아라.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적인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